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입니다. 소개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을 잘 보시면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 재정이 아니라 기후 정책 방향 제안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제출할 때 한 건데 2025년 8월 14일 날 제출을 해갖고 최근에 히트 펌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서 비록 짧은 잠깐 몇 주 전이지만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부 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기후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가버넌스의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의 기후 정책 그리고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래서 2030년대 서해안 중심으로 또 20기가의 해상 풍력이 연계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송전솔로를 최대한 30%까지 확장을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40년대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는데 송전망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정부가 2030년까지인데 송전솔로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2030년까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언은 하지 않았지만 78기가와트 이상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지금 2025년 6월에 35기가인데 78기가라는 거는 지금 2배 이상 재생에너지가 는다는 생각이고요.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대략적으로 550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그걸 8,760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평균 전력 수요가 1시간당 6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전력 수요가 63기가와트인데요. 물론 요게 이제 계절 따라 다르겠죠. 최근에 에어컨을 많이 써서 최근에 이제 낮에 피크 수요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여름에는 이게 100기가를 우리가 넘나들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에너지 수요가 조금 줄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은 60 그리고 때로는 50 그리고 또 태양광이 또 그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78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이 78기가와트 중에서는 대체로 태양광이 더 많은 설비 증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계속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그리고 넷제로로 가는 길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환 부분, 전력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력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수요가 전기화가 돼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노력해왔던 수요 감소, 효율이 좋은 기기를 통한 수요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환 부분의 탈탄소화를 조금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의 전기화가 오늘 말씀드린 히트펌프와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난방 부분 탈탄소 방안은
간단하면서 어렵습니다. 간단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빌딩의 그 겉표지 인벨로프라고 하는데 빌딩의 단열을 강화시키고요. 빌딩의 단열을 강화시켜서 빌딩에서 쓰는 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안에 있는 그 난방 에너지를 지금은 뭐 가스나 등유나 여러 가지 화석 연료가 쓰이는 부분을 전기화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잘 하고 있나 보면은 사실 LNG 가스 보일러 보급 현황이 지금 1,500만 대 정도로 돼 있고요. 연간 100만 대 시장 규모로.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히트 펌프를 쓰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트 펌프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안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를 나중에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방 부분 탈탄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근데 이 계획의 어느 부분도 전기화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활용열 활용이나 뭐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뭐 명확하게 또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얘기만 적혀놨고 여기 보시면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쭉 보시면 어디에도 전기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 여기에서도 봐도 사실 전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앞으로 전기화를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월 14일 날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35년 NDC를 계획할 때 이제 히트 펌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조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히트 펌프를 얼마큼 도입을 해야지 이 건물의 탈탄소화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 있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서 히트 펌프가 중요한 그 탄소 감축 수단으로 계획에 포함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히트 펌프가 어차피 전기를 쓰는데 우리나라 전기가 사실 깨끗하게 그러니까 탄소 없이 생산되는 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스도 쓰고 석탄도 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이따가요. 네, 그것을 지금 보일러랑 지금 히트 펌프랑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같은 표로 비교를 해보면 일반 보일러, 그러니까 기기 효율이 83%일 때 11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할 때 하는 배출량이 0.245톤입니다. CO2 톤입니다. 그리고 컨덴싱 보일러 요즘 많이 뭐 지구를 구한다고 예전에 조금 몇 달 전에 광고를 많이 했던 컨덴싱 보일러는 효율 기기 효율이 92%가 되면서 한 10% 정도 일반 보일러보다 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히트 펌프를 지금 현재 연료 배출 계수 이게 제가 2021년도 배출 계수인 것 같은데 그 배출 계수로 계산을 했을 때 그 히트 펌프 COP는 3으로 계산했을 때 0.159톤 CO2 톤이 되면서 뭐 대략적으로 28% 정도 보일러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트 펌프나 가스 보일러나 각자 어떤 가구가 그것을 구매해서 쓸 때 그 테크니컬 라이프 타임이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10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지금 설치되는 가스 보일러는 2030년 혹은 35년이 되더라도 똑같은 탄소 배출량을 배출하면서 열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제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 전력 시스템 안에서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다른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계획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65% 정도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 히트펌프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지금부터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지금 새로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기보다는 히트펌프를 설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히트펌프 보급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오늘 지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히트펌프 보급 현황은 뭐 여러분들 이제 피부로 아시다시피 수열하고 지열 같은 경우는 일부 보급이 됐고요. 그 공기열 같은 경우는 아직 보급 통계가 공식력 있는 보급 통계는 없는 실정인데 뭐 거의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에 히트펌프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설치된 히트펌프 누적 용량은 129기가와트가 됐고요. 그것을 대수로 본다면 대략 2천만 대 정도의 히트펌프가 설치가 되었고요. 유럽에서 설치된 히트펌프의 대부분은 공기열원입니다. 그래서 지열원이라든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공기열원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유럽 히트펌프는 대략적으로 가정에 난방용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히트펌프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히트펌프가 특히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정용 난방기기 중에서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가정의 세대 대수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굉장히 또 인구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쓰니까 또 중국도 당연히 히트펌프 보급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건물에 설치된 히트펌프가 전 세계 설치 용량의 대략적으로 4분의 1 정도를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안에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78기가와트까지 는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생에너지가 78기가와트까지 5년 만에 대략적으로 는다고 하면 대략 계산해 보시면 35기가와트를 나누면은 1년에 한 7기가 정도가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뭐 여러분들이 봄 시간에 봄에 이제 올해 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올해 봄에 아까 제가 550테라와트/아워를 8,760시간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63기가와트 정도의 평균 수요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그것보다 수요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이거는 2025년 3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수요가 더 줄었을 때 그 24시간 동안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 빨간 거랑 분홍색 계열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스발전이 굉장히 출력을 많이 내다가 태양광이 내는 시간에 가스발전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화력도 좀 줄어들게 됐고 원자력도 일부 그때 조금 출력을 제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석탄 화력과 가스 발전은 머스트런 발전기만 가동한 상태라서 우리나라 전력 도매 시장 S&P 가격이 영원히 발생했습니다. 공짜가 된 거죠.
이 공짜가 된 게 3월 9일 날 5시간 연속으로 S&P 영원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더 늘린다, 재생에너지 더 늘어난다. 이거는 또 다른 방식의 이 해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더 설치하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스트런 요 부분을 더 발전기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 머스트런을 더 줄이자, 이런 방법식도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수요해서 전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도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육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략적으로 지금 10%예요, 발전 비중이. 근데 제주도는 그게 한 20%로 육지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월 9일 휴일에 저렇게 우리나라 육지에서도 S&P가 영원이 될 정도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이 굉장히 많은 전력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력이 일부 남아돈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전력이 풍부해지는 시간이 보여지는데요. 그걸 조금 더 히트맵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 히트맵을 보는 시간을 보여드리면 왼쪽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의 S&P 도매 시장 가격입니다. 왼쪽은 평일 도매 시장 가격이고요. 오른쪽은 휴일의 도매 시장 가격입니다. 이 색깔로 보시면 이 더 빨간색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S&P 가격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 높다는 얘기는 S&P 높은 가격이라는 얘기는 가스 발전 중에서도 비싼 가스 발전기가 돌아가고 또 그것보다 더 비싼 유류 발전기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점점 파란색으로 가면 이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5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일에 주로 낮 시간에 보면 영원을 좀 넘어서 마이너스 가격으로 가는 시간들이 제주도에서도 이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낮에 혹은 휴일에 낮 시간에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휴일 같은 경우에는 더 빈번하게 S&P 가격이 영원이나 마이너스 가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가격 보면 3월 22일 이후에 거의 매일 마이너스 가격이 더 계속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S&P 가격이 영원이하 발생이 전체 2065시간에,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의 시간대 중에서 72시간, 3.49%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큰 수치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간대에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중에서는 대략적으로 9%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봄철에 1월부터 3월을 다 계산을 했지만 겨울까지 포함한 수치지만 봄철에 대략적으로 자기의 9% 영업시간, 그러니까 9%의 손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재생에너지 투자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재생에너지를 이제 투자하자. 정부도 78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럼 태양광 사업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사업을 하더라도 S&P가 영원 혹은 마이너스 가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가 1kWh를 생산을 하더라도 별로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가격대로 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78GWh로 가는 길에 있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특히 태양광이 많겠죠. 태양광은 동시에 해가 떴을 때 전력 생산을 하니까요. 그 태양광 발전 입장에서 산업 성장이 굉장히 제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금융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사업자가 들고 온 사업 계획서에 나온 그 매출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계속 이제 마이너스 가격도 나오고 영원도 나오니까. 그래서 금융 조달이 어렵고요.
그리고 그 발전 사업자 수익이 불확실성이 떨어지면 투자가 좀 안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좀 저해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커테일먼트가 그냥 사업자들한테 너 좀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 에너지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별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할 게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히트펌프와 연결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재생에너지가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 재생에너지의 쉐어 이게 회색 쪽으로 돼 있는 게 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체코일 거예요. 체코 다음으로 꼴찌고요. 10%로. 그리고 아까 78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가 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이 되더라도 계속 꼴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의 중간 정도는 가야지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로서의 좀 입지를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위치에서 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큼 많이 늘어나야 되냐, 얼마큼 빨리 늘어나야 되냐, 이것이 얼마큼 시급한 문제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슬라이드를 잠깐 넣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주도나 육지에서 S&P가 영원이 되는 시간, 그리고 영원이 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 시간대가 낮 시간대에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히트 펌프를 이제 설치를 이제 좀 해보자. 그러면은 히트 펌프를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2035년에 NDC도 발표되고 그간에 2035년까지 어떠한 로드맵이 쓰여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S커브라고 하잖아요. 도입 S커브 같은 게 있는데 그 S커브를 좀 차용해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건물 부분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큼 많은 히트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가스 보일러가 지금 개별 난방의 가스 보일러를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봤는데요. 가스 보일러가 우리나라 주력 난방 기기니까요. 그래서 1,500만 대 가스 보일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히트 펌프가 가스 보일러를 1대1로 대체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 대체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2040년도에 신규 가스 보일러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야지 2050년에, 그러니까 39년 40년까지 가스 보일러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 보일러 수명을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2040년까지는 가스 보일러를 좀 없앤다는 가정하에, 신규 가스 보일러 없앤다는 가정하에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봤고요. 그래도 2047년까지 건물 내 가스 보일러가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전력 수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2030년도에 전력 수급 그래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나오는 전력 수요 그리고 경직성 전원 이런 것을 좀 가지고 2022년 수요 시간대별 2022년 그 풍력하고 태양광 시간대별 패턴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패턴을 2035년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맞춘 그런 수요 패턴으로 좀 바꿔봤을 때, 그 아월리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력 수요입니다. 전력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랑색이 원전이고요. 파랑색이 태양광 출력이고 빨강색이 풍력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어느 정도
태양광이 70기가 그 풍력이 40기가 이건 2035년 상황인데요. 이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겨울철에 일주일 동안 전력 수급 현황이 보게 되면 겨울은 사실은 전력을 좀 많이 쓰는 시즌 계절이니까요. 그래서 몇 시간을 빼 보면은 사실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보다 항상 많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빠지는 게 있죠. 아까 이제 머스트 런이라고 해서 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발전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뭐 이너시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기 안에 이제 가스 발전기가 좀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사실 일주 그러니까 겨울에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낮 시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철에도 아까 되게 빡빡하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S&P 가격이 영원히 자주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2035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보게 되면 보시면은 거의 낮 시간에는 모든 요일에 그 에너지 출력이 그러니까 경지성 제연전의 출력, 원전, 태양광, 풍력을 합쳤을 때 전력 수요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배터리로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했지만 사실 배터리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히트 펌프가 대략적으로 1,500만 대 중에 2035년으로 갔을 때 대략적으로 300만 대 정도 설치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초록색 위에 이제 보라색을 엎였는데 요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경직성 전원이 어느 정도 시점을 넘게 되면 그때 히트 펌프가 좀 가동을 해서 전력 수요를 좀 늘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요 초록색과 보라색을 보시면 조금씩 더 많은 전력 수요를 낮 시간에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럴 때 어떤 가정이 있냐면 히트 펌프만 설치된다는 게 아니라 히트 펌프랑 추결조를 같이 설치해서 히트 펌프가 낮 시간에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추결조에 모아놓는다는 생각, 요런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전력 수요가 조금씩 낮 시간에 조금 히트 펌프 때문에 전력 수요가 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굉장히 있었고, 이런 이슈를 히트 펌프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요금제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 낮 시간에 히트 펌프를 틀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사실은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이렇게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보다 적을 때 가격을 굉장히 싸게, 아까 S&P가 영원히 됐다는 얘기는 도매 시장의 이야기고, 이것이 소매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가격이 반영이 돼야지 보통 사람들을 여기 이제 히트 펌프를 설치한 300만 대의 그 세대주들이 그러니까 히트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럽은 지금 동적 요금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소매 가격에 있는 도매 가격에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소매 가격에 반영시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전력 수요보다 많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도매 가격은 당연히 영원이 되고 때로는 마이너스 가격이 될 때 이 가격을 소매 가격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동적 요금제입니다. 이 동적 요금제를 지금 많이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이 그런 부분을 동적 요금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진짜 직접적인 사례를 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거기에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생에너지로만,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한 7분의 1 거의 6분의 1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재생에너지 출력이 전력 수요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사실 도매 시장 가격은 영원에 거의 수렴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소매 가격에 우리 한번 그걸 넣어보자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도 동쪽 요금제를 했는데, 덴마크의 동쪽 요금제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달리 덴마크는 그 가격을 항상 만들 때요, 이게 좀 자세히 좀 안 보일 텐데 요렇게 일률적으로 초록색이 쭉 나온 부분이 그냥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좀 옅은 색이 이제 부가세 부분, 그리고 여기 저쪽 뭐 이런 또 다른 색은 또 뭐죠? 그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사용하는 망 사용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럴 때 사실은 전력 가격이 잠시만요. 여기 앞에 이제 그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매 시장에서 사온 전력 가격입니다. 그 도매 시장에서 나온 전력 가격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쩔 때는 좀 비싸게 나오다가 어쩔 때 아예 도매 시장 가격이 없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그 덴마크나 다른 유럽에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가격 변동을 주더라도 히트 펌프를 설치하거나 히트 pom프를 운영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큰 베네핏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최근에는 요 앞에 세금 부분, 에너지 텍스 부분을 다 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히트 펌프를 사용할 때 요 동쪽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텍스 부분을 다 빼게 되면, 그러면은 히트 펌프를 언제 운용하고 언제 운용하지 않은 정도의 그 가격 변동성이 자기 에너지 자기 소매 가격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히트 펌프를 써야겠다, 언제 히트 펌프를 줄여야겠다,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요 부분을 크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아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상당히 좀 빡빡한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배터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전력망의 유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텐데, 여러 가지 방식을 쓸 텐데, 히트 펌프도 설치해 놓으면 사실 히트 펌프는 배터리보다 열 저장소 가격은 싸거든요. 에너지 저장할 땐 좀 쌉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투자가 유인될 수 있게 저희 정부에서 이런 동쪽 요금제라든지 소비자한테 어떤 새로운 가격이 좀 변화해서 그 가격에 따라 히트 펌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주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좀 해외 사례를 좀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출력 제어 문제는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브리치 해소가 진짜 필요하다. 근데 그때 우리가 수요 부분에서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좀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히트 펌프와 열 저장소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히트 펌프는 사실은 여기서 오늘은 제가 좀 전력망 유연성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히트 펌프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부분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는 히트 펌프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그 하나의 동기 중에 전력망 유연성, 건물의 탈탄소화도 중요하지만 전력망 유연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공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히트 펌프 얼라이언스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셀링 포인트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